자, 이번 시간은 냉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그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정치인은 계속해서 다음 전쟁 준비를 했었고, 그러한 과정을 조금 줄여보자는 과정에서 로카르노 조약이라든지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든지 또는 워싱턴이나 런던의 군축회의가 일어났었지만 결국 2차 대전은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중심의 미국과 사회주의 중심의 소련으로서 다시 한번 세력 형성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다만 이번의 전쟁은 실제로 핵무기가 오가고 병사가 움직이는 그러한 열전의 형태로 드러난 것은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대리전으로서의 열전만 일어났을 뿐이고, 실제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냉전이라는 체제로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냉전을 이제 어디서부터 보게 될 것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서도 이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얄타 회담부터 이미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독일과 일본을 제거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임무, 미션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런 갈등들이 이제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얄타부터 이미 표면화가 됐다고 보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서 볼만한 곳이 바로 이제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화 위협입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남유럽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유럽의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사회주의의 확산이 이제 증가하게 될 상황이 생깁니다. 종좀 치고. 왜냐면 사실 자기가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있으면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서, 다시 말해 계급투쟁을 통해서 잘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미국은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1947년에 냉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트루먼의 독트린이 발표가 되는데, 이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나라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원조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은 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을 중심으로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셜 플랜은 이제 서유럽이건 유럽이건 미국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피폐해진 유럽 국가에 미국이 대량의 자본을 지원하여 저들의 어떤 회생 또는 이제 복구를 돕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소련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하게 되는데, 미국 중심의 경제 지원 정책이 마셜 플랜이라면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다시 말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소련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노력도 있고, 지금 당장 유럽의 국가들이 국가를 복구하고 막 그러기도 돈 쓰기 바빠 죽겠는데 소련의 위협 또는 다른 국가의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투자하면 그거 역시 낭비가 되니까 그걸 이제 하나의 커다란 군사 동맹으로서 막아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경제 플랜은 마셜 플랜이라는 거, 그리고 군사적인 보호 장치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가 부르는 나토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거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나토라는 약어를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당연히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소련은 미국처럼 어마무시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코민포럼이라는 공산당 정보국을 구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가의 경제 원조를 하기 위한 코메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공산주의권의 군사 동맹 체제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만들게 됩니다. 이 WTO 그거 아니에요. 세계무역기구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을 좀 보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냉전이 다극화되는 과정을 또 따로 볼 겁니다. 자, 냉전의 심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40년대에서 1950년대의 냉전의 심화는 가장 먼저는 베를린 봉쇄를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딱히 그 어떤 전쟁의 전범국이 아니라 피해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나뉘어서 신탁 통치를 하고 분할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전범국이었던 독일에 대해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서독과 동독입니다. 서독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동독은 소련이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이 동독의 완전 안쪽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베를린 수도를 어떻게 뭐 소련이 홀라당 이럴 순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했냐면, 베를린도 역시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뭐 동쪽은 소련이 점거하고 서쪽은 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거를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보다 뭔가 자유롭고 경제활동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더 풍족했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독으로 탈출하게 되고, 서독으로 탈출하지 못하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빡쳐했던 소련은 동독 내를 도로를 봉쇄했어요.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소련 입장에서는 지금 베를린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소련이 이 도로를 봉쇄해서 어떤 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그 물자 수송로를 막으면, 미국은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수많은 병사들을 전부 다 제대시켜서 집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유럽에 와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이 베를린을 구할 방법으로는 이제 전쟁밖에 답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강짜를 부리면 그러니까 길막을 해버리는 강짜를 부리면 미국이 알아서 베를린을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국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공군을 활용해서, 수송선을 활용해서 베를린에다가 필요 물품을 이제 항공으로 공급을 해주기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잘 활용이 됐을 때는 하루에 5,000톤 가까이 뿌리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과정은 완전히 외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을 아주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석기 시대로 돌려놨던 커티스 레메이라는 장군이 이 항공 수송을 맡아서 전담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만약에 물자를 실어간 그 비행기들이 소련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순간 그 소련군을 폭격해버리기 위한 폭격기 부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니들이 감히 전쟁을 못 일으키겠지라고 하면서 배를 쬐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니들도 비행기를 날리진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비행기한테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비행기를 격추시키지 못하겠지라고 하면 서로 배를 쬐인 거죠, 사실.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이 베를린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양의 비행기와 물자를 베를린에 공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체제 우월성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어마무시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구나, 미국이. 그래서 오히려 스탈린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이 베를린 봉쇄가 선생님이 위에 써놨듯이 48년부터 49년까지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1년 만에 그 베를린 봉쇄를 풀어버립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의 체제 선전을 해주는 상황밖에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스탈린은 사실 살아있는 그 이후에는 어떤 미국과의 충돌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공산주의 내에서 이제 내실을 다지는데, 공산주의 국가권들 내에서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한국 같은 데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지, 6.25 전쟁이 일어났죠. 요거는 이제 뭐 한국사나 동아시아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60년대 냉전의 심화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죠.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뭐 사람이 이렇게 오가는 걸 막은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그 초소나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해서 역시 계속해서 어떤 서독,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로의 탈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전체를 장벽으로 둘러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61년부터 89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 이것도 진짜 전쟁 날 뻔했거든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후르쇼프 이제 서기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코 아래에 바로 있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쿠바에 원래는 친미 정권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 친미 정권이 혁명으로 이제 붕괴가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지 못하겠죠. 들어보기라도 했겠죠. 체게바라나 카스트로 같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기 이제 라틴 아메리카사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딱히 크게 언급해주긴 어려운데 이제 흔히 나중에 현대사 이렇게 그 좀 사이드한 지역의 현대사를 정리할 때 흔히 한번 정리해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체게바라 카스트로가 어떤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친소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터키와 그리스가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방어의 우산, 핵우산 아래 들어가게 됐고, 터키, 즉 러시아의 어떤 심장부에다가 미사일을 꽂을 수 있는 그 지역에 미국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듯이, 이거 안 배웠어? 건설했듯이 소련 역시 미국의 턱 밑에다가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그 쿠바라는 기가 막힌 위치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찰기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미국은 이거 당장 빼라 라고 얘기하고, 소련은 못 빼겠다 라고 하면서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과 배들을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거든. 왜냐면 이게 케네디하고 후르쇼프 간에 이렇게 직통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당시 이제 냉전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서로가 이제 뭐랄까요? 서로가 서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교적 통로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적어도 막 딜레이가 하루씩 걸리는 거야. 막 전보를 보내고 이러는 과정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우연과 우연이 또 겹쳐서 이번엔 전쟁이 안 일어났어. 전쟁이 안 일어났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철수를 하고, 터키 미사일 기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서서히 정리를 하겠다. 또 소련도 그래, 전쟁하는 건 별로니까 나름대로 쿠바에 있는 그런 미사일 기지 계획을 우리는 백지화 시키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필요가 있고, 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악관과 크렘린 사이에 한 라인, 그러니까 직통 전화가 개설되는 그런 결과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역시 메인 국가들, 즉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베트남을 통해서 또 어떤 대리전의 성격은 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은 냉전 중에 유의한 열전 사례라고, 즉 실제 전쟁이 일어난 사례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냉전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는 미국도 싫고 소련도 싫고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국가들도. 그거를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냉전의 다극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40년대에서 50년대에 보이는 냉전의 다극화는 일단 제3세계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을 우리는 비동맹, 즉 미국의 동맹도 아니고 소련의 동맹도 아니다 라는 비동맹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심, 즉 예전에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들은 유럽이 싫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기도 싫으니까 이들끼리 모이게 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AA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맨 처음에 인도와 중국이 모여서 콜롬보에서, 여기 보이면 이 지도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주면서 회의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스리랑카, 지금 인도 남동부 쪽에 있는 섬이었던 스리랑카에 있는 콜롬보라는 도시라든지, 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반둥이라는 도시, 이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와 중국만 모여서 콜롬보 회의를 하고, 5원칙, 이거 원칙 몇 원칙인지가 중요합니다. 5원칙. 그 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모여서 이번에 새롭게 평화 10원칙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콜롬보 회의는 5원칙, 반둥회의는 10원칙, 이걸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유고가 독자 노선을 뒀습니다. 이게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레닌이 했던 것처럼, 레닌의 우리 신경제 정책 기억나죠? 레닌이 했던 것처럼 약간의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소련의 방해가 심하니까, 또는 소련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유고는 나는 공산권 국가지만 좀 나름대로 다른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독자 노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냉전의 다극화 시대에서 196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1차 비동맹 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나세르라든지 유고의 티토라든지 인도의 네루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이제 어떠한 질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 이다지 언니는 티나네 뭐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하는데, 뭐 그건 님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냉전의 다극화 과정에서 40년대 50년대는 유고의 반란이 있었듯이 이번에는 자유주의 국가였던 자유주의 프랑스 진영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뭐 반란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미국의 어떤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때 배웠던 샤를 드골이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인데요. 굉장히 저기 할 때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양반이거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박정희가 핵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어떤 미국의 방해 때문에 핵을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 이 시점까지 오게 됐는데, 드골 같은 입장에서도 핵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생기면, 그리고 특히 그걸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버리면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 우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프랑스에게 그냥 우리가 만든 핵을 줄게, 너희가 그거 관리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드골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만들 수 있는 건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핵 개발에 투자하고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토를 탈퇴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중에 2009년에 재가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가 나토 국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산권 안에 진짜 찐친 중에 하나였던 중국과 소련 사이에도 이제 그 대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 후르쇼프가 미국과의 평화공존론,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보이듯이 그 평화공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스탈린은 사실 공산권 국가에서는 어떤 굉장한 영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독재다 막 이러면서 그렇겠지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굉장한 영웅이고, 나름대로 소련이 공산권 국가로서 미국과 어떤 으쌰으쌰 할 수 있게 해주던 어떤 그런 정신적 구심점이었는데, 그런 스탈린에 대한 비판과 재평가가 들어가게 되니까 모택동이나 이런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비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련은 중국에 가 있던 어떤 기술 지원단,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니 농업기술이니 이런 것들, 군사기술이니 이런 걸 지원해주던 고문단, 지원단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경선에서까지 이 땅이 내 땅이네, 네 땅이네 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산권 내에서도 이제 슬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60년대 엄청 말에서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데탕트, 냉전의 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죠. 그래서 우리는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이 시작되었고,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이 풀리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냉전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닉슨 독트린의 이제 배경은 아무래도 그 월남전입니다. 월남전에서 65년부터 진짜 어마무시한 양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전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인 거예요. 국내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일반 백성들의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때 사실 등장한 게 히피라든지 그런 마약 빨고 막 이렇게 막 그 음악에 취하고 막 이런 마약과 음악, 섹스, 술 이런 거, 도박 이런 거에 탐닉하게 되는 약간 허무주의가 이제 미국에서 등장을 하게 됐거든요. 어떤 그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미국은 이제 여기서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빼면 우리가 진 거 같고 쪽이 팔리니까, 사실 이때 이제 출구 전략, exit strategy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건데, 거기서 처음 쓰인 말이거든요. 출구 전략이라는 게 이제 후퇴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닉슨 독트린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핵무기 문제만 아니라면 자국의 방어는 자국이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핵무기 문제만 아니니까 자기 나라 민족의 얘기는 알아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SALT라고 해서 전략무기 제약 협정,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핵미사일 같은 실제로 먼 거리에서 타국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장거리 투발 수단으로 인한 공격 무기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자,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워싱턴, 런던 군축 조약, 이거랑 약간 느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만나죠. 또한 서독은 브란트 정권, 그러니까 선생님 풀네임을 까먹었다. 뭔 브란트 총리인데, 어쨌든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체제 경쟁을 통해서 동독을 나름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동독을 나름대로 우호적이고 어떤 하나의 대화 상대로 생각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합에 함께 가입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도 많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브란트의 동방정권은. 다만 동독 서독의 합류와 남북한의 합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남북한은 전쟁이 한 번 있었다는 게 진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건 72년이나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을 한 것은 1979년 등소평 때죠.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원래는 미국과 대만이 수교를 했었고 대만이야말로 어떤 정통 중국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미국이 공산 중국을 이제 중국의 정통 정권이다라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또 대만이 이제 버림받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것도 사실 동아시아에서 더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어서 거기서 좀 더 볼게요. 자, 근데 85년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긴 사람인 게 고르바초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되게 대머리거든요. 대머리인데 머리에 뭔가 이렇게 화상 자국 같은 그 지도 모양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파나 사진을 봤을 때 대머리에 머리에 뭔가 이렇게 무슨 자국이 있다. 이러면 고르바초프라고 생각해도 돼요. 세계사에서 그런 인간이 고르바초프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팁이고 어쨌든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이거 진짜 중요하고 원어로도 외우고 뜻도 외워야 됩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글라스노스트 개방 이 두 가지를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잡혀있던 이게 이제 나중에 처칠이 나중이 아니라 그 한참 이전에 처칠이 철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떤 봉쇄적인 공산국가의 봉쇄를 풀고 자유주의적인 성향 또는 뭐 민주화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을 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을 했으며 언론 통제를 완화하고 정치 민주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고르바초프의 도입 자체는 어느 정도만 풀어줘서 나름대로 우리가 미국을 체제 경쟁에서 쫓아갈 정도로만 풀어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자유의 물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특히 공산권의 독재자 또는 지배자들이 원하는 만큼만 들어오지는 않겠죠. 특히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시작되면서 그 체르노빌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나 어떤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련의 붕괴는 가속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거죠. 89년에.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정말 우연한 기회였거든요. 동서독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그게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지금요? 이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와 그럼 통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냥 장벽을 때려 부셨어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동독이 다시 말해 서독 쪽으로 흡수 통일되는 걸 막말로 고르바초프가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다시 그걸 막아냈으면 독일의 통일은 지금까지도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생각은 어쩔 수 없다.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다른 국가들이 다른 자기들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독일과 동독과 서독은 그렇게 통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절대로 러시아나 소련 내에서는 인기가 많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물러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동유럽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거나 민주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거 역시 이제 고르바초프가 거의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것 같아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다당제, 즉 일당 독재가 아니라 다당제가 일어나게 되고 헝가리 공화국이 89년에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하벨, 이 시민광장, 즉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반대 연합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은 혁명이랍니다. 그걸 이제 벨벳, 부드러운 이제 비로드 같은 그런 옷감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혁명이다라고 해서 벨벳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는 게 그것도 89년이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긴 사람인데 여기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 독재자가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체 사상을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이에요. 차우세스크의 루마니아는 당시 이제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산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야 얘들아 생각해 우리나라 그 애 안 나니까 지금 문제 생겼다고 애 나라고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해줘도 애를 안 나. 왜 안 나해? 왜 안 나? 애기 나면 즐겁고 이쁘고 재밌고 신나는 거 모르나? 물론 재밌고 신나기만 하진 않겠지. 나도 선생님도 부모가 아니어서 이런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말로는 선생님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어도 이 사고 치는 아이가 나중에 사람처럼 사는 걸 보면서 되게 그게 즐겁고 재밌었대. 아니 뭐 굳이 고통을 알아서 느끼려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를 낳으면서 분명히 사람이 성장하고 또 느끼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그 힘들고 팍팍한 삶을 좀 여유 있고 좀 이렇게
널널하게 해줘야 자녀도 낳고 뭐도 낳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자녀 낳는 게 강제야. 결혼식 자녀를 강제로 4명씩 낳게 해야 됩니까? 둘이 낳았으니까 2배로 늘려야 된다고 4명을 낳게 했는데, 그리고 이혼도 못하게 하고, 배란기에 둘이 같이 잤는지 막 이런 걸 검사하고, 그래서 안 잤으면 금욕죄라고 해가지고 금욕에 대해서 죄를 걸고 세금을 걷고, 아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애는 낳았고 낙태가 안 되니까 애를 낳았지만 애를 버려서 생기는 수많은 고아들을 차우세스코의 아이들이라는 어떤 비밀 경찰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시하도록 시키고, 2천만 명이 인구인 나라에서 비밀 경찰이 300만 명이었단 말이야. 이게 어마무시한 국가죠. 그런 국가가, 이 나중에 차우세스코가 이제 북한에 망명 신청까지 했었어요. 이 상황에서 북한도 안 받았습니다. 북한이 포기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도 89년 실각을 하게 되고요. 폴란드에서도 자유노조 연대가 선거를 승리하게 되는 게 1989년. 그래서 89년이 진짜 동유럽의 민주화 또는 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이제 조금 저기를 보면, 조금 심화를 들어가서 보면,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기존의 사회주의라는 또는 공산주의라는 어떤 거대한 담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게 다시 한번 민족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민족, B민족, C민족이 섞여서 가라는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라는 국가가 모든 공산권 안에서의 어떤 그 공산주의로서의 하나의 사상으로서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 공산주의라는 커다란 하나의 사상을 포기하고 나니까 A민족, B민족, C민족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이게 여러 국가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져가지고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 거, 1993년에.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티토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6개 국가로 찢어져요.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그 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까지 6개 국가로 갈라지게 된 그런 분리 독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혁명이 무너진 지 1년 지나서 독일이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돼서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국가연합, 드디어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산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어떤 그냥 적절한 연방체 정도로 이야기되는 독립국가연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고르바초프가 사임하게 되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CSI가 수립됐다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냉전의 시작, 즉 트루먼 독트린으로부터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한 거, 닉슨 독트린, 그리고 냉전의 붕괴, 독립국가, 다시 말해 소련이 붕괴되고 CSI가 생기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냉전을 약 30분 정도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계화와 지역화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국제 조약이라든지 국제 기구,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서양사를 거의 마무리 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